안녕하십니까?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오늘이 9주차 강의가 되겠네요. 9주차 강의. 앞에서 이미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9주차 강의에서는 도량형과 측정의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량형. 도량형이라는 게 뭔 의미일까요?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길이가 되든 또는 부피가 되든 또는 무게, 중량이 되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표준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도량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길이라든가 또는 부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선조들은 어떠한 그런 기준을 삼았고 또 어떻게 응용을 해왔는지 또 그렇게 측정하는 그러한 이제 그 기구라든가 기기로는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 여기 그림에도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를테면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앙부일구라든가 또는 자경루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강수량을 갖다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벌써 치구기 이런 것도 조선시대 때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 그런 부분 우리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학습하게 될 내용은요, 첫 번째로 도량형의 정의와 국제표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대, 특히 우리나라의 도량형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표준을 갖다 정하는데 역시 우리의 그 스타죠. 세종임금 시절에 그 측정 기기라든가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 이번에 같이 공부하게 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루게 될 학습 목표로는요. 먼저 도량형의 정의 및 국제 표준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세종시대 측정 관련 기기를 살펴보고 그 기기에 대한 특징 및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과학기술의 시작, 도량형에 대한 내용을 영상 통해서 봅시다. 인류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함께한 과학기술.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사물의 크기, 부피, 무게를 궁금해하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 땅 위의 이야기를 담은 측량의 역사, 도량형이다. 사물의 근본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단위, 바로 도량형이다. 도구를 만들기 위해 돌의 크기가 궁금했을 것이고 집을 짓기 위해 나무의 무게가 얼마인지 중요했을 것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비의 양을 측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도량형은 전통 과학의 근본인 것이다. 길이, 무게, 부피를 측정할 수 있기에 과학기술은 발전하기 시작했고 나라의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음악부터 세금, 그리고 법까지 도량형은 국가의 바탕이 된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도량형에 대해 알아보자. 과학의 시작은 사물의 크기와 부피, 무게 등을 측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측량의 시작, 바로 도량형이다. 그렇다면 도량형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한자어로서 도는 길이를 나타내는 자, 량은 부피를 나타내는 되나 말을 말하며 형은 무게를 나타내는 저울을 말합니다. 이런 기구들을
총칭해서 도량형기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도량형 하면 재는 것들, 측정하는 모든 기구들을 총칭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는 것은 길이, 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양, 부피를 의미하는 거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요, 균형을 맞추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양팔저울, 양팔저울을 갖다 우리가 이제 뭐 천칭 혹은 이제 천평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천칭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칭이라고 하는, 즉 중량을 갖다 재는 그러한 의미를 갖다가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로 도량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크기라든가 부피라든가 무게를 갖다가 재는 그 표준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도량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문서적으로 한번 그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도량형은 길이, 그리고 부피, 무게를 재는 수단 또는 무게를 재는 단위를 갖다 이제 이르는 말이고요. 요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이 있었듯이 한자어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무엇을 뭐 이렇게 규정 짓는, 기준하는 척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도라고 하는 것이 길이에요. 그리고 양은 우리 그 양을 얼만큼 할 것인데 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부피를 갖다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부피를 표현을 하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균형을 맞추다. 그래서 양팔저울, 보통 이제 우리가 천칭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균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밸런스 아니에요, 밸런스. 그래서 영어의 밸런스라고 하는 거에는 뜻이, 그래서 균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바로 양팔저울을 의미하는 천칭이라고 하는 것도 밸런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저울이라고 하는 것을 밸런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와 부피, 무게를 재는 수단이나 또는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다. 바로 이러한 길이가 되든 또는 부피가 되든 무게가 되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삼을 것이냐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이 결국은 도량형의 표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도량형의 표준은 조선시대의 서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보시면 그쵸? 길이를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량, 여기 보시면 그릇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어서 그릇에 담기는 그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좀 양팔저울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우를 갖다가 균형이 되게 맞추는, 즉 한쪽에는 표준이 되는 것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그 표준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이제 무게, 질량을 갖추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과 오늘날의 도량형은 오늘날의 도량형은 조금 이따가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길이, 부피, 그리고 저울로 표현되는 양을 갖다가 이제 표현한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이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그 나라의 한 나라의 과학 기술을 갖다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 이것이 과학 기술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또 일반인의 생활 이런 데까지도 굉장히 그 표준,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을 갖다가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척이라고 하는 건데요. 유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암행어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암행어사가 뭐예요? 은밀하게 관리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혹은 부조리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런 부조리가 있었거나 이랬을 경우에 뭐 징계를 주거나 이러한 이제 역할을 했었던 관리가 암행어사 아니에요. 바로 그 암행어사도 조선시대의 도량법 중에서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척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 길이를 재는 자.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육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그죠? 안성맞춤이다 이런 표현 들어봤을 테고 또 안성육이다라고 하는 표현 들어봤는데 바로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놋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저기서 이야기하는 유라는 것은 놋이에요. 뭐 요즘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황동인 것이죠. 황동으로 만든 자라는 뜻이에요. 유척은. 그래서 암행어사의 필수품이 중에 하나가 유척이라는 거예요. 암행어사의 필수품은 4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봉서예요. 봉서라고 하는 것은 암행어사에 임명한다. 왕이 직접 임명한다라고 하는 임명장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 반드시 가지고 다녀요. 내가 암행어사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것도 위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러한 임금이 직접 내린 암행어사의 임명장 이거를 반드시 가지고 다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목이에요. 사목은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규칙, 그 다음에 수행의 목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너는 이번에 어디를 좀 다녀와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수행 목적이 뭔지 일을 갖다 수행하는 그런 목적이 뭔지 거기에 가서 어떠한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릴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적혀있는 것이 사목이에요. 그래서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과 수행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마패.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암행어사의 그쵸? 징표이죠. 마패는 우리 조선시대 때 30리마다 뭐 요즘으로 치면 30리면 어느 정도겠어요? 심리가 4kg 정도 되니까 30리니까는 12kg 거의 뭐 한 10kg에서 15kg 내외가 되겠죠. 이 30리마다 역이라는 걸 두었어요. 그래서 그 역에는 말을 갖다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이죠. 그 설치된 역에서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증표로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수만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한 마리면 한 마리밖에 교체를 못 하는 거고, 3마리면 3마리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3마리를 징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마패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유척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쇠, 황동으로 만든 자예요. 왜 황동으로 만든 자가 필요했을까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요. 사실은 길이가 되든 부피가 되든 사실은 정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낸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들의 녹을 주기도 하고, 즉 이제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전체 나라의 살림을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거둬들일 텐데, 요게 기준이 조금만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곡물을 거둬들일 때 한 말에 대한 기준이 저쪽 옆 지방의 거기 관아에서는 조그만데 내가 보기에도 우리 관아에서 하는 것은 크기가 크다. 그럼 뭐예요? 그거 굉장히 손해고, 또 그러한 관리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부조리들, 부패가 또 일부 빼돌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유척, 노쇠로 만든 자를 통해서 지방관리들이 그릇된 도량법으로 세금을 착복하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왜 우리 암행어사가 나오는 우리 고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춘향전 같은 경우. 춘향전 같은 경우도
그냥 무작정 춘향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이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거기에서 탈세를 하고 또 착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제 밝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때 유척을 갖다 탁 꺼내서 왜 너는 말이 보통 되가 한 대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돼 있다. 크기가 라든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에서 마패 그리고 봉서, 사목, 유척. 맨 밑에 있는 것이 유척이에요. 노쇠로 만든 자. 이것이 암행어사의 필수품인 네 종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면 유척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바로 유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한 26cm 정도의 길이인데 사각의 긴 막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26cm 정도의 길이인데 사각으로 저렇게 직사각형의 단면을 가진 그런 이제 긴 막대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내면이잖아요. 그렇죠? 직육면체니까 이 내면에는 5종류의 길이 표준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5종류는 뭐냐면 한쪽 면에는 황정척이라고 하는 것이 즉 기준 측량의 도구로서 주로 무엇을 갖다가 만들거나 활용할 때 쓰냐면은 악기를 제작할 때 그럴 때 보통 기준을 갖다 삼는 그런 이제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황정척이 34.2cm. 지금으로 이렇게 자세히 재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면에는 영조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게 조선시대 임금인 영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조예요. 그쵸? 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떠한 뭐라 그럴까? 곳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쵸? 병영은 이제 병사들이 묵는 그런 숙소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 때 쓰는 자예요. 공간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부피죠. 그래서 영조척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도량기기를 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담는 그릇, 그죠? 예전에 조금 뒤에 나오겠죠. 되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어서 썼는데 그걸 갖다 잴 때는 부피, 즉 곡식의 도량기기인 되나 말이라든가 이런 부피를 잴 때는 영조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길이 표준이 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재는 거죠. 그리고 4번하고 3번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번호만. 위가 이제 3번 포백척이고요. 포백척은 말 그대로 포라는 것이 뭐예요? 천이잖아요. 천. 천을 갖다가 즉 포목의 길이를 재는 데 사용하는 것이 포백척이에요. 그래서 황정척, 1척, 3천, 4분, 8리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1포백척이 46.5cm를 갖다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예기척이에요. 예기척은 예를 갖다 지낼 때 쓰는 그릇이에요. 즉 예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그릇인데요. 그래서 제사 관련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1예기척은 황정척으로 환산했을 때 8촌 2분 3리에 해당되고 28.6cm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척인데요. 주척은 뭐냐면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사람이 거주하는 데 쓰는 건축 토지 측량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1주척은 황정척의 6,006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20.7cm가 1주척. 그래서 예기척하고 주척은 같은 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4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면으로.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따로 되어 있고 예기척하고 주척은 같은 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에 눈금을 어떻게 두 개? 그러니까 바로 또는 반대로 이렇게 잴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여기를 보면은 직접 보면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유척이고요. 바로 이러한 유척은 뭐라고요?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면서 이 지방 관하에 있는 관리들이 제대로 행정을 갖다 수행을 하고 있는지, 세금을 제대로 걸어들이고 착복을 안 하는지, 또 혹시 뭐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그 정확한 그런 내역을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들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하기 위한 암행을 하는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던 도구 어떤 데 쓰였는지 같이 한번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한굴 의문의 시신 한구 지방관찰사의 긴급한 요청 현장에 급파된 암행어사. 그런데 시신을 본 암행어사 품 안에서 뜻밖의 물건 하나를 꺼내들었다. 암행어사가 품에서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유척. 몸체 길이 약 20cm 내외, 각 면마다 새겨진 5가지 용도의 척. 악기 제조에 쓰였던 황종척, 곡식을 재는 데 사용된 영주척, 토목의 길이를 쟀던 토배척, 제사 관련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되었던 예기척, 토지 길이를 쟀던 주척, 노세자 유척, 어사 발령장 중서, 공무수칙 3호, 말과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증명서 마패와 함께 왕이 내린 4대 물품이자 암행어사의 필수품. 유척 한쪽 면에 새겨진 황종척, 시신의 상처를 재는 것은 물론 형벌 도구의 규격까지 암행어사의 정확한 측정, 범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로 사용. 농업 중심 사회였던 조선, 곡식이나 토목 등 세금을 현물로 냈던 서민. 그런데 제 마음대로 자와 죄를 늘려 과도한 현물을 거둬들이는 이들. 이때 현장에 들이닥친 암행어사. 유척 한쪽 면에 새겨진 용주촉으로 도량형 기구를 채워 과도한 현물을 거둬들인 비겁한 조세 감시의 기준이 된 유척. 이런 유척은 조선시대 도량형 제도의 표준이요, 백성을 보호하는 정의의 도구요, 암행어사의 필수품이었다. 네. 유척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암행어사의 필수품이자 또 그 암행어사가 파견이 됐을 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들은 이거는 나쁜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파견됐다기보다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졌을 때 그걸 조금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이 된 거죠. 그죠? 예. 바로 이렇게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녔었던 도구 중에 하나가 유척이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유척이 뭐냐면은 조선시대 도량형 중에서 길이를 재는 데 있어서, 길이를 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도량법. 그 중에 특히 먼저 우리 도량법, 즉 도량형을 갖다가 나타내는 이제 법칙이죠. 그 중에서 먼저 길이 해당되는 겁니다.
길이는 저렇게 쓰죠. 한자로 도 저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length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길이. 황종척이 기준이 됐습니다. 황종척. 예, 황종척이 기준이 됐다고 하는데 아까 유척에는 영조척, 포백척, 예기척, 주척 등이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같은 유척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황종척이 기준이 돼서 영조척이 되든 포백척이 되든 예기척이 되든 주척도 마찬가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거 이외에도 양전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전답, 논이나 밭의 길이와 넓이를 계산할 때 활용하는 그런 양전척도 있고요. 또 이 양전척은 주척,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주척이라고 하는 것이 논이나 토지, 그쵸? 예, 논밭처럼 이런 것들을 갖다 잴 때 쓴다고 그랬는데 양전척 1척은 주척으로 쳤을 때는 4.75, 4.775척에 해당이 되고 지금으로 치면 98.8cm, 거의 1m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예, 양전척 1척은 1m에 거의 가깝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다녔었던 척이라고 하는 것은 십진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척, 촌, 푼, 혹은 분, 리, 호, 조, 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척이 촌의 1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촌이 한 척이 되는 거예요. 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도 표현한대요. 즉, 한자의 10분의 1은 촌이 되는 거고요. 그 촌의 10분의 1은 푼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이제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리, 호, 초, 홀,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황종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황종척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황종척은 모든 자의 기준이면서 기장. 여러분들 기장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기장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기장이라고 하는 건 곡식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자연이라든가 지리 이럴 때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선조들이 옛날에 먹었었던 곡식 중에 나오는 것이 기장, 수수, 보리 이런 것들, 쌀 뭐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기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수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하잖아요. 바로 이 기장과 피리를 이용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이 황종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척도는, 황종척의 척도는 뭐냐면 황종관, 이건 뭐냐면 사실은 악기예요, 악기. 조선시대 때 쓰였었던 피리처럼 생긴 악기인데요. 이 황종관 12율, 우리나라의 음계가 이 악기에 12음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율의 기본음인 황종음의 피리, 황종음을 나타내는 그 피리의 길이를 기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황종음을 나타내는, 이제 구멍을 갖다가 이제 피리 같은 거 이제 뚫을 거 아니에요. 단소도 마찬가지고 대금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황종음에 해당하는 그 길이, 그거를 기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장, 아까 곡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장의 중간 크기쯤 되는 날, 기장의 평균 크기라는 거죠. 그 되는 나달을 황종관과 나란히 일렬로 이렇게 이어서 배열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관의 길이가 기장의 알, 곡식 나달 있죠. 그게 한 100톨 정도, 100톨 정도를 이렇게 쭉 늘어났을 때 그때 요 황종관의 길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요것을 척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종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때 기장 한 톨의 폭을 1푼. 그리고 10톨이 1톤. 아까 했었던 것처럼, 그렇죠? 척인데 척이 뭐냐면 제일 큰 단위면 그거의 10분의 1이 촌, 그 다음에 100분의 1이 푼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톨은 1푼이 되는 거고 10톨은 촌이 되는 거고 100톨이 1척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길이를 삼았다고 해요. 예, 조선시대 때. 자, 그러면 이 황종척, 네, 이 황종척, 뭐를 기준으로 삼았다고요? 기장이라고 하는 곡식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백토리 이렇게 놓였을 때 그 길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기장이라고 하는데, 아니 보리나 쌀 같으면 우리가 알겠는데, 그렇죠? 제가 일부러 기장을 찾아봤어요. 예, 기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예. 기장은 벼, 보리, 밀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벽과 식물이랍니다. 벽과 식물.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즉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장이 있고요. 또 조가 있어요. 기장하고 비슷한 거죠. 예, 조가 기장보다 이제 알이 더 작거든요. 조는 뭐 새 먹이 같은 거 이렇게 집에서 참새 키우고 그러면 이제 새들 키우고 그럴 때 이제 먹이를 많이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기장이라든가 조, 이러한 나달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5,500년 전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연대를 갖다 측정했더니 밝혀진 거예요. 5,500년 되면 어느 정도예요? 신석기 청동기 시대. 이미 기장을 갖다가 먹었다는 거죠. 예, 곡식으로. 그리고 벼와 보리, 밀이 우리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디에? 동북아에서는, 즉 동북아 어디예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만주 이런 지역들 또는 일본을 포함해서 주요 작물이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알갱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그만 점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이고요. 예. 자,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저도 맨날 헷갈렸던 것이 뭐냐면요. 기장하고 조예요.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보더니 이거는 기장이고 이건 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쪽 게 기장이고요. 가운데 게 조예요. 조가 조금 더 작죠. 그리고 맨 오른쪽 게 수수입니다. 예, 수수. 수수는 고량이라고도 하고요. 한자로 쓰면. 바로 이 수수를 이용해서 만든 술이 고량주예요. 예, 그런 이제 의미를 갖다 이제 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진에서 보시면 요 비장 백돌이 뭐라고요? 예, 황종척의 황종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음까지의 길이, 이것으로 이제 삼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국악의 음계는 바로 12음계, 서양의 음계하고 같아요. 교수님, 서양의 음계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요? 미하고 파 사이는 반음, 시하고 도도 반음. 그렇죠? 그래서 다 그거를 또 다 반음씩 자르면은요, 예. 그러니까 도하고 레도 반음씩 다 잘라가지고 가면은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검정건반이잖아요. 그렇죠? 반음씩 올라가는 것이. 그러면 12음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즉, 국악의 경우도 12음계를 갖다 이제 썼다고 해요. 국악의 음계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황종척 기준으로 해서, 기장을 갖다 기준으로, 황종척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영상 같이 한번 이것도 보실게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소리, 바로 국악이죠.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 단소부터 줄을 뜯고 눌러 소리를 내는 가야금, 덩기덕, 쿵덕, 장구장단까지 수다악을 위해 국악대표 어벤져스가 모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촉촉히 적셔주는 전통음악의 향연. 제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일정한 높낮이의 음을 내는 악기들의 조화가 일품인데요. 여기서 잠깐! 국악의 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서양 음악에는 한 옥타브 안에 도부터 시까지 총 12개의 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국악도 마찬가지로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악에서는 12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도 수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악에선 음의 높낮이를 정할 때 대나무로 된 율관을 사용했어요. 이때 수학적 규칙 3분 선익법을 활용했답니다. 먼저 기본음인 12율 가운데
기준이 되는 황종의 길이를 3등분해 그중 3분의 1을 뺀 3분의 2로 소리를 내는 음을 산출했는데요. 이때 관의 길이가 짧아지며 높은 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값을 다시 3등분해 3분의 1을 더한 3분의 4로 또 다른 음을 산출하는데 이때 관이 길어져 낮은 음이 나온답니다. 이처럼 우리 음악은 황종을 중심으로 율관을 3등분한 뒤 3분의 1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교대로 적용해 총 12가지 음을 만들어냈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음의 위치를 측정해 구멍을 뚫어 만든 악기가 바로 단소인데요. 기준음 황종에서 3분의 1을 뺀 뒤 3분의 2 지점을 뚫으면 이렇게 완전 5도 높은 음인 임종 소리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다시 3등분에 3분의 1을 더하면 완전 4도 낮은 태조 소리가 나오네요. 단소는 이렇게 위치를 계산해 뚫은 구멍을 열거나 막아 연주하는 거랍니다. 네, 국악음계 바로 이 황정음을 기준으로 한 황정척을 기준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음악에도 쓰였다는 것이죠. 예. 시간이 돼서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